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돈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뭐 즐거운 휴일 주말 보내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뭐 금년 겨울 들어와서 최고 추운 것 같아요. 오늘 보도를 보면 영하 뭐 12도 3도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있는데요. 체감 온도가 더 낮지 않겠습니까?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뭐 심야 방송을 좀 많이 했더니 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방송을 이렇게 늦게 하기는 근 1년 만에 처음인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요즘 시청해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 박근혜 대통령 사면 뭐 여러분들 뭐 그 경과 경위,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건지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절대로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후보의 정권 교체 저는 지지할 것이다. 그리고 또 반드시 지지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정치적 성향 여부와 관계없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 스스로 한 분 한 분이 나의 말하자면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 안보, 국가 외교를 위해서 실패한 5년 반드시 바꿔치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말하자면 당선을 한번 그림만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림이 그려집니까? 안 그려지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조용히 살고 싶은데 정말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것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다. 정말 밤잠을 못 자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제가 뭐 낮이나 밤이나 시간만 나면 잠잠 안 자고 밤잠 안 자고 열심히 방송하는 거예요. 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지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여권의 말하자면 큰 그림, 언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남은 것은 MB 대통령을 왜 사면을 안 시켰겠느냐, 뻔한 것 아니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야권의 분열을 노리는 것이죠. 이러한 여권의 생각,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 그냥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에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만 보더라도 이 정권이 얼마나 야비한 꼼수를 그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사면에 개입하고, 뭐 개입이 아니죠. 사면은 뭐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니까 이 사면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죠. MB는 빼는 것만 보더라도 이게 바로 정치적, 그러니까 네거티브적 사면권 행사예요. 자, 그래서 이제 MB 대통령은 지금 보도 나오는 걸 보면 내년 3월 1일 3.1절 기념 아니면 대선 직후에 당선자와 상의해서 할 것이다. 이럴 때 당선자는 누굽니까? 윤석열 후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 사면권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건의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풀려나니까 30일 영시를 통해서 풀려나니까요, 어디로 가서 이제 이 거처를 정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우리의 관심사항인데, 지금 박지만 씨의 입장이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번 정권의 최대 실정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경제 전문 유튜브에 나와서 또 여러 가지 종부세라든가 뭐 재건축이라든가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라든가 이 다양한, 그다음에 최저임금이라든가 주 52시간 근무제라든가 이러한 말하자면 현 정권의 경제 정책의 문제점, 말하자면 이렇게 민생 경제가 파탄된 것이 단순한 코로나만은 아니다. 경제 정책의 실패,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것을 지적하는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전해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홍준표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 대선판에 다시 끌어들이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또 이게 여러 가지 또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요, 우리는 오늘 오후 2시경부터 조금 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하는 이런 또 사면을 축하하는 환영 집회가 열렸습니다. 자, 오늘 낮 12시부터 지하철 2호선 시청역 7번 7구 인근에서 특별 사면을 축하하는 지지자들이 몰려들어서
지금 현재 체감 온도가요, 마이너스 13도쯤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300명도 훨씬 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다. 그래서 쾌유를 기원하는 에드벌룬도 띄우고, 또 이 치료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엽서를 보내는 행사도 열렸다. 이렇게 나와 있고, 산타모자의 태극기 마스크, 태극기 귀마개를 쓴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쾌유 기원,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해야 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함성을 지르고 박근혜 대통령 사랑해요, 힘내세요, 이런 이 외침도 이런 이 구호도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빨간 모자를 쓰고 등장해서요, 박근혜 대통령이 1730일 만에 사면돼서 이달 말에 자유의 몸으로 돌아온다, 태극기 깃발을 더 높게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앞당기자, 이렇게 주장했고, 오후 2시서부터 소공동에 있는 중앙우체국까지 약 2.2km를 행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집회와 관련해서는 이계기동대 약 100명의 병력이 투입이 됐는데요,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고 비교적 방역 수칙이 잘 지켜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에 말하자면 이 단속, 이 압박, 이런 명분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방역 수칙은 철저히 잘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 사면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언론 보도를 쭉 보면 지난 21일 날 심사위가 열렸잖아요, 3인 심사위원회. 그런데 그 일주일 전에 14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라인에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사면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했고, 그래서 21일 날 심사위가 열렸는데요, 딱 열리고 보니까 이게 만장일치가 안 나와서 결국 의결로 갔다. 그런데 이 박범계 장관이 위원장인데, 그래서 법무부에서 위촉한, 즉 박범계 장관이 직접 위촉한 인사들이 중심이 돼서 9명이거든요. 그 중에 4명이 법무부 내부 의원이에요. 법무부 장관 직속. 내부 의원들의 주도로 과반 득표를 얻어서 사면안이 통과됐다. 그래서 24일 날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서 이제 확정됐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미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의 입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란 일단 찬반 이런 걸 떠나서 미래도 넘어가자, 그래서 통합과 화학의 새 시대를 열자, 이런 입장을 남겼고, 그리고 이재명은 대통령 이런 권해 인정하고 결정을 존중하지만은 사죄가 필요하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늦었지만은 다행이고 빨리 건강 회복을 바란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고, 여기에 덧붙여서 우선 박세현 소통수석은요, 사죄하는 입장문을 내놔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영하 변호사는 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다음에 정부 당국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국민 여러분께도 직접 감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이제 심상정 후보 이 구체적인 입장문을 제가 오늘 이제 발표를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요, 대선 75일을 앞둔 시점에서의 사면, 굉장히 대선판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신임을 잃어서 대통령직에서 끌려내온 사람이 죄송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 게 말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사면한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되고 역사의 퇴행이다, 이렇게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강도가 셉니다. 그리고 사면 소식을 듣고 배신감이 밀려왔다. 그런데 특히 국민의 동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독단적으로 사면을 내린 것은 촛불 시민을 부정한 것이고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그리고 이 건강 때문에 사면이 됐다는 점, 그러면은 건강이 악화된 수감자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지 않을 것인데 진술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국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사면하는 것이 오히려 통합을 저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여튼 시종 일관 말이죠. 이 심상정 후보답게 비판에 굉장한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러한 범여권의 비판,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비판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로 말하자면, 뭉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중권 교수가 또 이제 한마디 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한 것은 선거판을 흔들려는 의도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탄핵으로 등장한 촛불 정권에서 탄핵당한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상하다. 이 CBS 라디오 24일 한판승부에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던 대선 공약에도 어긋난다.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의 문제라면 우선 형 집행정지 제도를 이용하고 사면은 차기 정권 출범 후에 통합 차원에서 하는 게 낫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요, 이번 특사하고 복권 대상자에 선거 사범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분들을 왜 해줬는지 잘 모르겠다. 여기에서요, 이 선거 사범 대표적인 사람이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 그 다음에 민주당 출신 최명길 의원 2명이 복권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민희와 최명길 이 두 사람은요, 이제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는데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 이분은 개전의 정은 안 보이는 분이다. 계속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화면에서는 안 됐다. 반면에 이석기 의원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절타였던 것 같다. 거의 형기를 다 채워서 나온 걸로 안다. 근데 형기를 다 채운다고 꼭 가석방해야 된다. 이게 강제 규정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석기 같은 사람은 국가를 통째로 부정하고 말하자면 김정은한테 나라를 상납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요, 만기까지 채우게 놔둬야죠. 만약에 이석기 같이 가석방 할 바에는 모든 수감자들한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가석방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대목은 진중권 교수하고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뭐 이 정도로 말하자면 이 사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이번 특사가요 3094명 98만 명의 특별 감면을 받았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우선 뭐 이 거처, 이게 가장 우리 큰 관심사예요. 그래서 2월까지는 입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선 신병치료에 전념하고 정치인들은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밝혀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퇴원할 때쯤 뭔가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사항은 어디로 거처가 정해질 것이냐.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 박근령하고요, 박지만, 근데 이제 박지만 지회장이 나름대로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가정생활도 하고 있고 사업도 열심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이 사저, 원래 이 삼성동에 있다가 내곡동으로 옮겼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추징금으로 이 추징 당할 때 이게 경매로 넘어갔어요. 38억 6,400만 원. 지난 9월 달에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연예 기획사 IOK인가요? 여기로 말하자면 넘어갔는데 여기로 넘어갔지만은, 그리고 그 회사 연예 기획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원한다면 이거를 좀 이 집을 박근혜 대통령에서 사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입장문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상으로도 그렇고 저라도 그렇죠. 제가 박지만이라 하더라도 뭐 성의야 굉장히 고마운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들어가면 또 얼마나 여권에서 난리치고, 이것도 법으로 엮으면 들어가잖아요. 이거 뇌물이니까 절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유일한 남동생 박지만 씨가 지금 집을 알아보고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거처를 상의할 것이다.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도요,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이 회복되면 가족들은 빠른 시일 내에 만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박지만 이 회장, 지가 아니라 이지 회장이 거처를 마련하는데, 이 언론에 밝히고 있는 내용을 보면 바로 어제 주간 동아에 밝힌 내용입니다.
박지만 회장이 조용한 곳을 찾아서 누나를 모시려 하고 있다. 내곡동 집이 공매돼서 오갈 데 없는 상황이어서 박 회장이 어떻게든 거처를 마련할 생각이다. 누나가 동생에게도 의지하지 않으려는 성격이어서 강요할 수는 없고 자연스럽게 누나가 다가와 주길 바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누님이라고 할 정도로 가깝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곡동 사저는 언제든지 원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도록 사저 매입자 측과 제가 구도로 협의는 했다. 그런데 실제 그곳으로 가실지 결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밝힌 바 있고, 유영하 변호사는 아직 거처는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 내곡동 사저가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랑 아무가 관계없는 사람들이 매입자가 아무랑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문 창고에 보관했고 나오신 뒤 거처는 저희가 알아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라고 그럴까요? 이 박지만 동생이 결국은 찾을 것이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 의원이 바로 어제 밝힌 내용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치료를 마치고 다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알고 있는 건 있다. 그러나 아직 공개는 좀 곤란하다. 그러면서 이 동생 박지만 회장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거처는 마련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저 마련 작업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곳을 찾는다.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정신적으로 지금 정신이 불안한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런 점을 좀 많이 고려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서울 시내 조용한데 그리고 이제 강남 쪽에 지난번에 삼성동, 내곡동 다 강남구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강남구 쪽에서 조용한 곳 이쪽에 정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두 군데가 다 강남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권 복귀 과연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전문가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홍준표 의원의 얘기를 보면 정치권으로 복귀하는 거 이건 도리가 아니다. 복귀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청문 홍답 코너에서요. 박근혜 대통령 만남을 예정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없다. 더 이상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면서 대선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네티즌이 박근혜가 윤석열을 만나서 지난날의 과오는 잊고 정권 교체에 힘을 모을 때다. 윤석열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한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의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은 양자에게 그런 정치력이 있을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 시각이 아직도 살아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홍준표 의원은요.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평가한 바 있어요. 그리고 정치 수사로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을 임기 내내 감옥에 가둬놓고 노무현 수사 보복으로 이명박 대통령도 정치 수사로 가둬뒀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겁이 났던 모양이다. 이번에 두 전직 대통령을 갈라치기 사면을 해서 반대 진영 분열을 획책하는 것은 참으로 교활한 수책이다. 반관계로 야당 후보를 선택해야 하고 또 다른 이관계로 야당 대선 전선을 갈라치게 하는 수법은 가히 놀랍다. 거기에 놀아나는 우리가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를 위해 본인은 절대 나설 자신이 없다. 그러니 윤핵관들하고 틀튜브 즉 보수 강성 유튜브나 선봉에 나서라. 이런 이 비판적 시각을 내놨는데요. 아직도 이 시각에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요, 뭐 이 홍준표 의원 이 정치적인 촉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빠른 분 아니겠어요? 필요한 상황이 오면 결국은 정권 교체에 힘을 합치지 않겠느냐. 그것이 본인의 정치적인 향후 입지와도 크게 연관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홍준표 의원 캠프에서 대변인을 했던 이어명, 지금 이제 윤석열 선대위에서 공동 천령 본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오늘 전격적으로 사퇴했어요. 뭐라고 사퇴했느냐? 악성 페미니즘, 민노총과 한통속인 공공노조, 이석기를 구명해달라는 비전향 좌익 인사까지 제가 비판했던 모든 것들을 옹호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당이 강령에 담고 있는 정신과 보수정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천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삶을 이어나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선대위의 성공을 여전히 바란다. 정권 교체가 우리 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설 자리가 아닌 매일 밤 가슴 탕탕 치며 잠 못 드는 우리 국민 모두의 열망임을 잊지 않는 선대위이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바로 어제 신지에 말하자면 이번에 이제 수석 선대위 부위원장이 됐잖아요. 새시대의원의 김한길. 이 영입 반대하면서 탈당 의사를 밝혔어요. 그리고 이 신수석 부위원장의 영입에 여러 차례 반대를 했고, 어제 신지혜 위원장은 이제 사퇴하라라는 입장문을 굉장히 강하게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사퇴를 안 하니까 본인이 사퇴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준석 대표 윤핵관 제거하라 그랬는데 제거하지 않으니까 내가 나가겠다 해서 나온 거하고 비슷하게 됐는데요. 영영 본부장 이 상당히 이제 굉장히 젊은 최연소 아마 서울시 의원일 겁니다. 저도 과거에 이 여명 시의원이 한번 대학생 때죠. 초대해가지고 특강을 하러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이 여명 위원장이 이끄는 이 단체, 젊은 대학생 단체였었는데 굉장히 똘똘하고 당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퇴라는 강수를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디서든지 어떤 타이틀을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권 교체에 정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요. 다시 선대위에 모시는 방법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의 이 부동산 정책을 말씀을 드리겠고,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기 전에 성렬이형네 밥집이 오픈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성렬이형네 밥집 첫 오픈은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날 저녁 6시에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렬이형네 밥집 오픈이라는 제목의 윤석열 후보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가 요리사로 변신하면서 지금 또 거기서 이제 얼마나 음식 솜씨도 좋은지, 그리고 또 얼마나 소탈한지, 그리고 이제 그런 말하자면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 또 여성들이 얼마나 친근감을 갖고 아니면 지지 세력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핵심을 보면요, 성렬이형네 밥집에 맛있는 집밥 드시러 오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 12월에 어느 좋은 날 손님과 1대1로 마주보고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작고 아담한 밥집이 문을 연다. 삶의 허기를 채우고 마음을 달랠 든든한 한 끼 추운 겨울,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한 끼를 성렬이형이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영상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일 공개되는 1화에서는요, 11년 전 윤석열 후보와 동고동락한 옛 회사 동료 2명이 등장해서 윤석열 후보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심으로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 그렇게 말하자면 스토리가 구성되어 있고, 성렬이형네 밥집은 총 12부작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상부터 잘못됐다. 이 세제를 합리화하고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요지의 입장을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인 3프로 TV에 출연해서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좀 나올 수 있게 세제를 합리화하겠다. 그리고 이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는 것은 맞는데,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 소요, 소위 매점 매석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매점 매석을 하려면 물건값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집값은 그렇지 않다. 일시적인 가격 상승을 막으려면 투기를 막으면 되지만 집값은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한다. 즉 집값이 물가 상승률과 비슷하게 서서히 오를 거라는 시그널을 줘도 소유 위주로 안 간다. 재건축도 건축 규제를 풀어서 신규 주택 물량이 공급되게 하고, 다주택자는 적절한 시점에 팔아서 자산 재조정할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규제를 딱 묶어놓으면 안 팔고 물량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서도 양도세도 적당히 올려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증여세를 넘어서게 올려버리니까 안 팔고 그냥 필요하면 자식에게 증여해 버리는 것이다. 비판하고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도 분양 가격을 어느 정도 자유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제,
어떤 사업자가 재건축을 통해 물량을 공급했는데 이익을 많이 냈다고 배 아프니 걷어야 한다는 식의 접근, 이거는 안 된다. 그리고 종부세, 세목이 만들어졌다가 폐지가 쉽겠냐? 재검토해서 합리화하겠다. 예. 특히 주택 하나 가진 사람한테 예를 들어 퇴직하고 살고 있는데 종부세를 내야 하면 그야말로 고통이고 정부가 약탈해 간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 또 대출받아 집을 임대한 사람은 세금을 올려 조세 전가를 하므로 종부세가 임대료를 올리는 기능을 한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서는요. 노동시장 양극화는 최저임금 정책을 할 수 있는 갖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최저임금 무용은 아니지만 지불 능력이 안 되는 기업에 최저임금을 억지로 주게 되면 결국 그 기업이 문 닫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물가 상승률, 경제 상승률을 종합 고려해서 거기에 맞춰 올려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회 안전망이나 근로장려세를 넘어 최저임금을 맞춰주거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부담을 더해서 퇴직연금을 조금 더 많이 받아가게 해주는 식의 인센티브를 주는 재정의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는요. 주당 근로시간은 계속 줄여가는 게 맞지만 현 정권은 이걸 확 줄이면 갑자기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걸로 착각한 것 같다. 2018년 1년 만에 16시간을 단칼에 줄였는데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다. 일본은 1년에 2시간씩 줄였다. 52시간제는 불가역적이지만 1년에 평균 주 50시간을 지키게 하고 노사 간 합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표 경제정책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는요. 경제라는 게 정부에서 해줄 일은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책 디자인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경제를 말이죠. 말하자면 윤석열표 경제정책의 브랜드로 정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크리스마스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